오늘 저희 이 식민지역사박물관 민족문제연구소가 함께 진행하는 국치일에서 광복절까지 2026 기억과 성찰 주간, 오늘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이 첫 번째 행사이고요. 물론 박물관에서 지금 각종 전시 해설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독립운동가 후손 두 분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이명숙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 두 분 후손을 모셨는데 주인공이세요. 무엇의 주인공이시냐?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이십니다. 결국 뿌리로 산다. 여기 보면은 후손의 기억으로 본 독립운동가와 가족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녹취록, 면담하고 구술한 녹취록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5월에 이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두 분의 주인공을 모시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창숙 지사님의 후손인 김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관술 지사님의 후손이신 손옥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거의 팬사인회 느낌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체 행사를 기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김주 선생님을 인터뷰를 구술 면담을 진행을 하신 저랑 같이 사회를 같이 봐주실 김승은 사기실장입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 많은 분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너무 많은 호응을 해주시고 이런 데에는 이 두 분 선생님들에 대한 팬심이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할 얘기는 오늘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 네,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이 되고 다시 빛을 찾았다라는 의미에서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광복이 되고 곧바로 우리가 독립만세를 외쳤지만 그 이후에 현대사가 그렇게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바로 그 증인이신 분들이 여기 계신 두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으로 말씀을 해주신 11분의 독립운동가 그리고 그 후손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러한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곡진 현대사 속에서 또 독립운동가들의 또 다른 고난의 시작,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사에 오롯이 녹아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분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이 광복절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11분의 이름을 호명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일단 이분들에 대한 애도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분 한 분 성함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지도자 장재성 지사님, 대표적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이관술 지사님, 임시의정원 부의장 민주화운동가 김창숙 지사님, 학생 노동운동에 투신한 여성 독립운동가 이효정 지사님, 흥사단계 독립운동을 하시고 경찰계 친일 청산을 주장을 하다 돌아가신 최능진 지사님,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이신 유자명 지사님, 임시정부의 파수꾼이셨던 차리석 지사님, 만주에서 밀정처단 등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진성 지사님, 일본, 중국까지 거쳐서 활동하신 대표적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 원신창 지사님, 박수 한번 주시죠.
저희가 이분들의 후손 11분의 후손 12분을 구술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후손의 이런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굴곡진 현대사 속에서 독립운동가로서 제대로 선양받지 못하고 예우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분들 후손분들의 이야기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 자료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적극적으로 이 구술 인터뷰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나 이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추앙을 하고 다들 같이 선양을 하는 이런 상태였다면 이분 한 분 한 분들을 만나 뵙기가 그렇게 찾아뵙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스스로 가리고 숨겨왔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그런 노력들을 오래도록 한 끝에 4년여간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한 거죠.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저희가 뭘 선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어쨌든 저희가 먼저 이런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빨리 이 일반 대중에게 쉽고 편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편한 글쓰기를 해서 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읽어보실 분도 계시지만 내용을 보시면 술술 편히 잘 읽히지만 마음 한편은 굉장히 무겁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고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 중에 오늘은 특별히 이제 두 분 선생님들을 모셨고요. 제가 이런 사회가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떨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주인공은 이 선생님 두 분이시고 오늘 두 분의 얘기를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직접 선대 독립운동가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본인의 관계는 본인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간단하게 독립운동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김주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나이가 많아서 먼저 하게 됐네. 제 이름은 김주고요. 할아버지 성함은 김장자 숙자 심산 선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김찬자 기자이십니다.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얼굴은 모릅니다. 저는 포항에서 온 손옥희라고 합니다. 아까 소개받은 이관술 선생의 외손녀입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막내딸이고 자매가 다섯 명의 딸이 있었는데 세 명의 이모는 6.25 때 외할머니랑 어떻게 된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큰 이모는 집에서 일찍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심리적인 이런 것 같은 거에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혼자서 살아계시는데 아직 살아계시고 저는 그 막내딸의 장녀입니다. 김주 선생님의 얘기부터 먼저 듣기로 하는데 면담을 진행하신 김승환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주 선생님이 약간 귀가 조금 어두우시니까 우리가 박수를 항상 쳐드리고 싶지만 박수보다는 조금 말씀을 다 들으신 다음에 하시면 조금 귀에 부담이 덜 갈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활짝 웃는 얼굴로 내지는 공감하는 끄덕임으로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냥 사실은 김창숙 심사 선생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잘 아는 것 같지만 저도 선생님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와 우리가 알던 그냥 뽀장뽀장한 어떤 항일 유림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항일 유린들이 1925년에 다시 국내에 잠입을 해서 군자금을 모으겠다라고 직접 다니시다가 자동차 사고도 당하시고 그런 또 한편으로 또 김창수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는 파리장서 회의할 때의 이 호응의 여론과 불과 한 5년 만에 25년, 26년 이 시점에 조선에 왔더니 너무 냉담하더라는 거예요. 지주들이 이미 돌아서서 목표한 군자금의 목표를 다 달성을 못하셨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의열투쟁을 하시는데 또 다른 역할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후손분을 만나뵈면서 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독립운동가 그리고 감옥에서 가진 고문으로 다리를 못 쓰게 되신 벼공 선생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김주 선생님은 태어나셔서 할아버지와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오랜 시간을 가장 내밀하게 지내신 그런 후손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김창수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독립운동가셨어요 라고 하는 얘기보다 정말 김창숙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라고 하는 게 사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할아버지 얘기를 할 때 되면 그저 가슴 아린 생각부터 먼저 나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 할아버지 옆에서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진짜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다 아는데 할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한 노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는 사람한테 속고 속은 사람한테 또 속고 배신을 당하고 또 뭐라고 할까 하여튼 이용만 하는 사람 사이에서 그 지조를 지키내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보는 할아버지는 굉장히 외로우셨어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한마디로 너무 불쌍한 노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할아버지 그러면 가슴 쓰리는 생각만 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도 조금 혼란스러워요.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요새 사람들 얘기로 얘기하면 너무나 까칠해가지고 자기 뜻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그게 전부 다 이상하게 돌아오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자식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시는 분의 가족으로서는 잘 살아야 된다. 그러고 남한테 신세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각오를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 독립운동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니거든요. 다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돌아오는 거는 이상하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세상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찬 선생님 호도 많이 부르지만 벼공이라고 하는 호를 많이 알잖아요. 네, 그 벼공이라고 하는 것이 안진뱅이 노인이라고 하는 건데 체포되어서 너무 많은 고문을 받으셨고 그런 몸 상태에서 감옥 안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시니까 그대로 거동을 못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안진뱅이 노인 벼공 선생 이렇게 불렸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해방 이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연설하시는 사진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 사진이 앉아서 하던가요? 서 있잖아요, 그죠? 네, 꼿꼿하게 서서 연설하시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도 보면 이게 이제 52년 부산정치파동 때
기습 당해서 머리에 피를 흘리시면서 잡혀가시는 사진인데 저 때도 서서 잡혀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서셨지? 서실 수 있었네. 그러면 앉아 계셨던 거는 위장이었나? 라고 하는 궁금증을 제가 인터뷰 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해방되시고 할아버지가 해방되시고 이제 이 다리를 못 쓰시니까 대구에서 그때 저 소방서장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름이 박명수라는 분이 3개월 동안 이제 안마를 하셨어요. 안마를 해가지고 일어서셨을 때 그때 사진이 있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내가 붉은데 나를 일으킨 사람이 너무 고맙다 해가지고 그분한테 참 글씨도 써주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일본에서 이제 안마를 배워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때 소방소장이 나는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조금 할 때 저분이 소방소장이 할아버지를 이제 주물러서 저렇게 섰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고문을 받아가지고 앉은 다리 거동을 못 하셨다고 하지만 원래 질환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말씀하시세요. 많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거의 추록하실 때 일제는 보면은 감옥 안에서 죽게 안 놔두고 거의 죽을 뻔하면 이제 내보내는 추록을 하는. 그래서 이제 간추록을 6년 4개월 만에 이제 추록을 하셨어요. 네. 그때 어디에다가 저기 일제에서 유치를 했냐면 울산 백양사라는 데다가 이제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수시로 이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할아버지가 그때 글도 읽으시고 참 그 비밀 연락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때 사건을 뭐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때 하시던 분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없고 그때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 연락병을 했고 또 할아버지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우리 증조 할머니 3년상을 저기 여망에서 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중국서 못 나오신 거예요. 오시면 잡히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 할머니는 고향에 계시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할아버지하고는 영학에서 3년 저기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나 감시하에 징역을 산 거죠. 그때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 어머니하고의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아버지. 네,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또 대단한 독립운동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제 이관술 지사님 얘기할 텐데 나이가 이관술 지사님과 한 3살 터울 그리고 또 3살 터울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다 1910년대에 태어난 새로운 혁명가 세대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나이가 3살 차이이시고 아버님이 사실은 아까 얼굴도 기억을 못한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헤어진 장면, 마지막 헤어지게 된 계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그래도 제가 태어날 때 집에 계셨어요. 계시면서 요새 말하는 딸바보 하는 식으로 엄청 저를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발에 흠이 있어요. 이 발을 다쳤는데 잠을 안 주무시더래요. 그 정도로 예뻐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제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래서 제 이름이 김주거든요. 그 불굴주자 하나예요. 그거는 뭐
다른 사람은 이해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전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좋아요. 왜냐 아버지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의 사상이 조금 요새 말하자면 좀 붉은 그런 사상을 다 지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그런 과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저 징역 살다가 나오시면은 사흘은 좋았대요. 부자가. 부자가 좋은데 사흘만 지나면 두 분이 언성을 높이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억에 아유 저 집에 오지를 말지 와가지고는 이제 부자가 저렇게 싸우니까 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저기 집이 할아버지가 저 참 독립운동하라고 가시고 나서 집이 형편없으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큰 고모님이 진주에 사셨는데 거기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럴 때 광주 학생 사건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1학년 때 거기 말하자면 경남에서는 진주고등학교가 이제 그 광주 학생 사건에 이제 주도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대표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학년 때 퇴학을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지난 2년인가 3년 전에 진주고등학교 100주년 저기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갔었어요. 가니까 그때 그 관계자들이 말씀하는 게 뭐라고 얘기냐면 진주고등학교 100주년 그 독립운동사에 퇴학당한 사람의 퇴학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다른 사람은 그냥 뭐 참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오직 한 사람 우리 아버지 김찬자 기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00주년 때 아버지 명예 졸업장을 줬었어요. 그때 우리가 갔었어요. 가니까 우리 오빠가 인사말을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그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저는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고 우리 오빠도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까 그러고 이제 지금 김승원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마지막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냐.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어머니한테만 들었는데 내가 그때 겨우 말을 이제 뭐 조금씩 하던 그럴 때였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순경으로 보내면서 애들은 보지 마라. 보면은 마음이 약해지니까 애들 보지 마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 엄마가 또 알아차려가지고 외관 그 역까지 이제 나를 업고 가셨어요. 가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 기차 제일 마지막 칸에서 신손수건을 이렇게 흔들고 엄마는 이제 그 마지막 하는 거를 보고 그러니까 넋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그럴 때 엄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버지와 나와 엄마와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나 그런 얘기하면 울고 싶어. 네, 그 어떡하지?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네. 김승은 네, 신상까지도 막 네. 보내버리시는. 네, 근데 김창기 선생님한테는 김창기 선생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30년에 진주 학생운동으로 이제 체포가 되셨지만 스스로가 나는 만 14세 미성년자야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변호 논리로 아주 유명하게 그 자신을 변호했던 그런 분이시고요. 1934년에는 대구 시내에 이제 불원 사건, 살포 사건으로 또 체포가 두 번째 체포가 되시고, 그 다음에 1938년에 36년부터는 이제 이 어머니이신 손은교 선생님하고 같이 두 분이 대구 동성로에서 그 대구에서 지금 그런 대구에서 동무회 서점, 요미우리 서점을 운영하시면서 비밀 연락을 하셨고 거기에서도 한일운동을 도모하시다가 외관 사건 비밀 결사라고 하는 그 사건에 연루되셔서 세 번째 체포가 되세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에서 이제 추록을 하셔서 그 사이에 이제 김주 선생님이 태어나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딸이 태어났는데도 43년에 결국에는 이제 중경 임시정부로 가실 결행을 하십니다. 근데 밀전에 의해서
이 중국으로 가신 사실이 탄로가 나서 체포가 돼요. 그래서 베이징 감옥에 또 수감이 되죠. 네 번째 이제 체포가 되셨는데 거기서도 조력자가 좀 있어서 일본인 여관수가 탈옥을 도왔대요. 그래서 탈옥을 하셔가지고 3,400리를 걸어서 충칭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본인의 결행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창수 선생님이 국내에서 여러 지사들과 또다시 이제 국내에서도 뭔가 건국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방의 준비를 했던 그런 움직임 속에서의 결행이셨고 안타까운 것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다는 거죠. 해방을 맞고도 45년에 모두가 이제 귀국을 기다릴 때 10월달에 아마 누적된 그 고문의 후유증이셨겠죠. 그래서 45년 10월에 결국에는 유해로 46년에 이제 귀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김주 선생님은 결국에 아버지를 실제로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관술 지사님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겠습니다. 이관술 지사님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1910년대생으로 비슷한 나이대로 다음 세대 독립운동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대부분 독립운동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시기가 30년대입니다. 30년대는 사실상 우리 독립운동에서 초기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이 국내에서는 활동을 사실상 못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비교적 젊은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의 영향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걸 통해서 또 다른 형태의 이 독립운동들을 전개를 하신 분이고 그런 분들 중에 이 대표적인 분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게 이관술 지사님이시죠. 거의 천재셨던 것 같은데 일단 학교를 어떻게 나가시고 교사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것부터 좀 이관술 지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할아버지 저희 외가는 울산 그 범서 이감리에서 충숙공을 굉장히 좀 살만한 집이고 할아버지께서 또 서울 중동고고도 나오시고 동경 고등상품학교를 들어가셔가지고 졸업하시고는 그 당시에 천도교 재단인 동덕 여고고의 교사로 역사지리 교사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29년에 동경고사를 졸업하시고 근무하시는 중에 광주 학생 사건이 일어나면서 서울의 여학생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덕 여고고 학생들과 다른 여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만세운동에 참가하게 되고 학생들이 뭐 공부보다는 경찰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고문도 당하고 해서 할아버지는 그 전까지는 민족주의자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사로서 교육이 힘세겠다 이런 그 각오로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경찰에 고문당하고 끌려다니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내 학생들을 보호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독립운동에 이제 뛰어들어서 사회주의 계열, 노동자, 농민 뭐 이런 권리를 찾으면서 항일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저는 외가에서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겨울 방학 겨울이 되면은 꿈물 때 나무도 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외가는 좀 살림이 좀 넉넉한 집이라 거기 이제 보내면 먹는 거는 풍부하게 해결이 되겠다 싶어서 방학 초등학교 1, 2학년 때 방학하면은 바로 보따리 사서 내 동생과 저는 맞이니까 제가 동생을 데리고 외가에 갔는데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인사도 하고 와서 이렇게 있으면서 친척, 작은 할머니 뭐 이렇게 다 있었는데 우리가 인사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너그 할배
너희 할배 때문에 내가 뭐 만삭이 내가 경찰서에 불려갔다. 또 뭐 감옥에 갔다.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가 그 보도연맹 사건으로 할아버지 때문에 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잃고 아버지 잃고 했으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외가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오면은 꼭 무슨 그 피해 많은 그런 눈빛으로 보는 걸 제가 어릴 때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동네도 전체적으로 그 마을이라 하면은 할아버지 때문에 마을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뭐 연자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초도 당하고 친척 뭐 일가 뭐 다 이렇게 할아버지는 이제 뭔 일을 하시는지 집안 사람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순사나 와서 감시는 출근해서 집에 감시를 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 그 집에는 남자가 없어가지고 삼촌도 그렇게 해서 나가시고 하니까 할머니 정조 할머니 그 밑에 할머니 뭐 이모 어머니 할머니들 여자들만 있어가지고 순사들이 집에 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 공포스럽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외할아버지를 실제 본 적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고부터는 그 사랑을 못 받거나 안 받아도 정말 지금은 위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 한자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고 쉬쉬하면서 제가 어릴 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삿날 같은 데는 이제 제사를 언제 지내냐면 할아버지 생신날 제사를 지냈어요. 뭐 어디 북한을 가셨는지 뭐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니까 생신날 제사를 지내면서 제가 어렸는데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북한에 가 있을 거다. 축지법도 쓰시고 일제 순사도 그렇게 농락하면서 다 피했으니까 이 경찰증이야 또는 감옥에 있어도 충분히 도피해서 잘 계실 거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참 할아버지가 진짜 30년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0년대 이후에 45년까지는 정말 말도 뻔거 못하는 암흑기잖아요. 그 암흑기에 전부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할 마당에 할아버지가 진짜 국내에서 이재유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그 국내 항일운동 지하활동을 하시면서 나라를 지켰다가 해방 이후에 45년 해방이 되고 대전에서 그 능마주의 거지들과 함께 이렇게 있다가 해방 소식을 듣고 서울에 와서 그때부터 이제 한 8개월 동안 조금 이제 조선공산당 정당 활동을 하시면서 화려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정당 활동은 정말 합법적인 정당 활동이고 또 그때는 야만의 시대고 미군정의 시대고 북한이나 남한이나 정부 수립이 안 된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활동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할 만한 뭐 인물이다. 그래서 그 성구라는 잡지에 가장 양심적이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누구냐 했을 때 5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은 다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5손가락 안에 드는 할아버지 한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할아버지는 조선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미군정에 의해서 완전히 그 조작된 사건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것도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은 빨갱이 가족이다, 빨갱이 마을이다, 그리고 위패금의 자손들이다 하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특히 저희 어머니가 막내 딸인데 그 어릴 때 아버지 얼굴 한 번밖에 못 봤대요. 딱 한 번 보면서 그 고통을 진짜 안으로 사귀면서 감내하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맞이로서 장녀로서 어머니의 그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고 이제 2000년
1995년 중반부터 할아버지에 대한 조금씩 밝혀지면서 제가 어머니의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하게 되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직접 겪으시진 않았지만 듣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외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고 또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실 때는 전혀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치매기가 오시는 순간부터 그 외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말을 쏟아내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게 도대체 우리 외할아버지는 무엇을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할아버지의 이 기록이라든가 독립운동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시게 된, 알아보시려고 노력하시게 된 어떤 계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네, 저기 1909년경에 울산의 매일신문에 계시는 장성민 선생님께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잠깐만요. 저기 아예 그대로 이걸로 사용하시죠. 아까 소리 잘 나오는데. 할아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연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1, 2, 3회 정도에 끝나야겠다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뿌리처럼 엄청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10몇 회를 계속 그해 여름에 연재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책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출판 기념회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나와도 우리 엄마의 그 벌벌 뜨시던 모습을 생각하면 저도 아직까지 할아버지의 행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4년경에 경성 트로이카라는 안재성 선생의 그건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성 트로이카에 할아버지 활동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호정 선생님 이야기 함께 같이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너무 이제 가슴이 떨리고 할아버지 명예를 회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어머니의 한을 좀 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그냥 사소한 마음으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하면 전부 나쁜 얘기하고 저희들이 눈총 보내는 그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 되게 힘들었는데 그 책 보니까 엄청 할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다 해가지고 제가 찾았는데 그때 찾은 분이 손은교 선생님이요. 손은교 선생님이 그때 제가 이제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에 그 경북에서 인터뷰하신 거를 제가 우연히 검색하다가 봤는데 할아버지에 대해서 엄청 가까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거 한때도 몰랐는데 그래서 바로 어머니 모시고 성주 계실 때 찾아갔습니다. 성주 계실 때 그 손원교 스님을 찾아갔더니 정말 그 성주 집을 지키시면서 반가워하시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그때까지는 정정하셔가지고 벽에 이 사진 가족 사진을 붙여놨는데 우리 사위가 동국대 교수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7월 3일 날 돌아가신 거다 그날 확실하다 이렇게 하고 대구에 아까 사셨다고 했는데 대구에 있을 때 내가 경찰서 앞에서 이관술 선생을 봤다. 구두 닦기 하고 있더라. 근데 말을 못하고 그냥 나왔다. 대구에서 그렇게 봤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할아버지에 대해서 3일날 우리 집에도 왔다. 신산 선생님하고 있을 때 해방 후에 우리 집에도 찾아와서 이야기도 했다. 이러니까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돌아와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유학 갔다가 오실 때 이 문암 손후익 선생님이 경주 양동마을 옆에 사셨거든요. 근데 의병 활동을 하시고 그때 할아버지들이 의병 활동도 하시고 독립운동도 하시고 해가지고 수사들이 너무 많이 괴롭히니까 조금 이제 이사를 와야겠다 해서 거기에도 위쪽에 사돈이 있고 해가지고 할아버지 바로 앞집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를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유학 갔다 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그것도 계속 경찰 순사들이 와서 막 괴롭히니까 할아버지가 와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 집안은 우국지사의 집으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괜찮아졌다 했는데 할아버지가 손흥교 선생님이 너무 똑똑하고 괜찮으시니까 동덕여고부에 청강생으로 서울에 같이 가서 공부를 한동안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MBC 다큐를 했어요. 울산 범서 울주군의 군수님이 또 그 경성 트로이카와 할아버지 그 전기를 1902년에서 51년 전기를 읽으시고 난 뒤에 그 다큐를 했는데 그 다큐에서 김주 선생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어머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는 그 다큐를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또 서울로 김주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이상 가족을 찾는 그 이상으로 그때부터 이제 김주 선생님과 이렇게 연을 다시 맺어가지고 그동안에 못다한 얘기들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그 경성 트로이카를 통해서 이제 할아버지를 명예를 회복하고 찾으러 다녀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 전기도 나오게 했던 거라고 기억됩니다. 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순서가 이제 다음번이 이제 손은교 선생님을 말씀을 두 분의 새로운 인연의 중심이 되시는 선생님이신데 그 얘기를 넘어가려고 했더니 자연스럽게 진행까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손은교 어머니 얘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 처음 인터뷰할 때 손은교 선생님 일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언제 보여주시려나 아무리 기다려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연구자들이 그걸 노렸었나 봐요. 그런데 안 보여주시다가 저희가 인터뷰를 마치고 어느 날 부르셨어요.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고 그걸 읽으면서 저는 어떤 역사책보다 정말 많은 그 일제 강점기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얇은 여러 번이지만 또 어머니가 1986년에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는 작은 수첩의 일기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 조금 해주시면 제가 오늘 그 일기에서 몇 대목을 이제 발췌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직접 읽어드려야겠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한번 같이 읽어드리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으니까 지금 인연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들으신 얘기 그리고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 얘기 먼저 해주시죠. 사람마다 다 자기 어머니가 제일 좋잖아요. 나도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뭐 참 예쁘다 무슨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는 네 자리에서 너 할 일만 해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부모가 무슨 따뜻하게 무슨 예쁜 옷을 입혀준다, 무슨 뭐 맛있는 걸 먹여준다, 그런 거는 상상도 못했고 해보지도 못하고 안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일찍 혼자 되셨으니까, 제가 딸이잖아요. 딸이니까 이제 밤에 잘 때 이제 둘이 껴안고 자잖아요. 자면은 가끔가다 이과술 선생님 얘기를 해요.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 그때 이과술 선생한테 수영도 배우고 또 신문학도 좀 받아들이고 참 좋아했는데, 세상에 이러니까 그 선생님하고 헤어지는 게 아득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한두 번이 아니고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30살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그 어머니하고 나서부터 있는 시간이 30년이잖아요. 30년 동안에 이과술 선생님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요번에 참 그 누명이 벗어졌잖아요. 그때 아마 손옥희 씨보다 내가 더 울은 것 같아요. 아, 진짜예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그러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한이 맺혔던 게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관술 선생은 자기의 말하자면 우리 어머니 표현에 생각을 깨우쳐 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제 손옥희 씨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찾아가고, 또 거기서 또 세월이 흐르니까 또 나한테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뭐 만난 지는 얼마 안 돼도 한 5, 6년 됐을 거예요. 그래도 친자매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외가하고 우리 외가하고 또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가 아는 사람을 내가 또 우리 외가에 아는 사람이 그냥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인연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손옥희 씨하고 나하고는, 나는 여형제가 없잖아요. 오빠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매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반갑고 그래요. 하여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머니가 그 이관술 선생한테 느낀 그런 거를 나한테 많이 얘기를 해줘서, 요번에 누명 벗고 나서 내가 울었다는 사실, 나 많이 울었어요. 진짜 뭔가 모르게 그냥 한이 풀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심정은 글쎄 다른 분은 알을지 모르는데 나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서훈도 어떻게 되나 하고 기다렸는데 안 되나 봐. 그거 또 좀 불만이에요. 그래요 지금. 그 손은교 선생님이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손은교 선생님 그 집안 어른 양가 집안도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병활동부터 해서 김창수 선생님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후원자이자 동지이셨고요. 그 선친들이. 그래서 사실 손은교 선생님도 아까 이관술 지사가 아주 똑똑해서 서울에 데려와서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탐낼 만큼 아주 당차고, 또 본인의 일기에 보면 새로운 독립의 혁명을 마음에 품고, 또 남편인 이 김창기라고 하는 이 열혈 청년이 또 똑똑해서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미 신문지상에서 이 김창기 지사가 어떻게 영민하게 자신을 변호하는지 기사를 보고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또 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김창기 이 지사와 불과 나이 17살에 결혼을 하거든요. 만으로 16살에 결혼을 해서 혁명의 동지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이 독립운동의 가문을 뒷바라지한 여성으로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아내,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어머니, 이렇게만 묘사가 되는데, 저는 그 일기를 읽으면서 국내에서 정말 지조를 꺾지 않고, 우리가 많은 그 30년대 이후에
변절한 그 친일로 변절한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을 막 안쓰럽게 봐요. 그런데 거꾸로 지조를 지키면서 그거를 꺾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어딘가에 알려진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기에 그게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대목 한번 직접 그 손은교 선생님이 쓰신 일기를 몇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대목이지만 아마 이분의 전생애가 담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925년 9살 때를 회고하면서 쓰신 글은요. 원래가 남다른 집안이었다.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려고 거사하고 오직 나라를 생각하신 우리 조부님 아버지, 한시도 이룰 수 없는 독립정신으로 일해오신 존경받는 조상부모를 모신 우리들은 떳떳한 자식이다. 비록 고생과 멸시가 있어도 우리는 강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 9살 9살 때 이제 그 김창숙과 연루된 2차 유림단 사건으로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다 잡혀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이후에 잡혀가신 이후에 그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조리돌림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9살 나이지만 다 때리고 다녔대요.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목은 김창기 지사랑 혼인을 하고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배웠을 때의 장면입니다. 근데 그 당시 시아버지는 감옥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을 어떻게 쓰셨냐면요. 간수가 업고 오는 흰 죄수복에 번호가 쓰인 나무패를 달고 내려앉힌 나무 의자 자리. 당황해서 멀거니 선 채 바라보니 번호가 3522. 신랑은 저를 넙죽하고 아버지하고 눈물을 닦고 있고 나는 저를 두 번째 하니 두 번만 하여라 하는 그 목소리는 9살 때 듣던 그 풍수노인의 목소리였다. 그만 정신이 아득해진다. 못난 것. 눈물을 보이는 약한 자식은 나는 원치 않는다. 강한 의지로 모든 면에서 잘 지시해 갈 것이며 이제 너희들이 온 집안을 잘 다스려 나가라. 앞으로의 운명은 너 며느리에게 달렸다. 16살인데요. 김창숙 어르신이 시아버님이 16살한테 이 시의 비는 광명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후일을 기다린다. 그 말씀이 노 애국지사와 어린 며느리가 나눈 첫 대화였고 그 교훈이 나의 불행의 원인이 되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셔서 이제 추록을 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결혼을 해서는 오빠랑도 상의를 하고 남편과 상의를 해서 우리 중국의 상해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결의도 하세요. 내가 시댁에 가서 뒷바라지하는 삶은 나는 못 살겠어. 나도 혁명가가 될 거야라고 하는 꿈을 잠시 꾸는데요. 그 직후에 김창숙 선생님이 추록을 하세요. 걸을 수 없는 만신창이의 몸으로 추록을 하세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시아버지의 병수발과 뒷바라지를 온 가족의 뒷바라지는 이 나이 어린 며느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고충에 대해서 쓰신 대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설사가 잦은 신산어른 대변 처리에 손발이 저리도록 빨래를 하고 재료도 없는 조식 반찬 걱정. 이런 일 외에는 여념이 없다. 찬바람이 모질게 불어오고 흰눈이 펑펑 내리면 졸졸 흐르는 도랑물이 얼어붙는다. 그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하면서 추위가 내 몸을 몹시도 떨게 한다. 이 시기가 1939년입니다. 이제 총동원 체제로 온통 나라에서 모든 물자를 다 쓸어 모으기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이어서 신산어른은 머리 깎아드릴 사람도 없다. 남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끌려가고 나는 노약자만 있는 외로운 촌에서 억울한 분노를 감추고 할 수 없이 이발기계 사용법을 배워 신산어르신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고 손톱 발톱을 깎고 씻고 대소변 처리. 한시도 마음 놓고 쉴 수 없고 집안일도 벅찬데
남의 바느질까지 하며 생활에 보탬을 해야 하고 제사 때만 되면 걱정이 태산이다. 하늘도 무심치 않으면 일본이 망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만 듣고 희망에 산다 라고 하는 것이 1942년 시기입니다. 이어서 남편이란 사람은 무슨 때마다 경찰서 유치장이 자기 집이고 그 고통 중에도 나는 그의 동지들과 비밀운동을 도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서울로 어디론지 훌쩍 떠나고 나면 형사들은 나만 족쳐대니 나도 이젠 경찰서가 아주 익숙한 곳이 된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온 가족이 사실은 독립운동을 하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일제의 발악은 극도에 달하고 나는 형사들에게 매일 시달린다. 누구 연락 없나 조사받는 것이 일과처럼 지나간다. 대구경찰국 고등과 경찰서 고등계에 불려다니고 이젠 생활 기반을 만들어주겠다고 사람을 조른다.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아버님 허락을 받아왔으니 도장을 갖고 와서 돈 300원을 찾아가라 한다. 내가 거절하고 돌아오면 또 호출. 허락을 받았으면 허락한 분에게 직접 전할 일이지 왜 나를 족칠 것 없지 않느냐고 했더니 욕을 하다 말고 손가락 사이 나무젓가락을 끼워쥐고 다짐하라고 발로 차고 들고 했지만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그러고 나선 호출이 없으니 숨통이 조금 트였다. 이게 전향하지 않고 저항한 독립운동가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여성의 뒷바라지를 여전히 뒷바라지로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독립운동가의 가문이 창시도 하지 않고 그 기계를 꺾지 않은 마지막 해방 직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의 대목을 직접 김주 선생님이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안경 벗고. 일본의 발악이 최고로 격렬하여 우리 젊은이들을 학병으로 노무자로 마구 끌어내고 일반인들은 협박하여 놋그릇 식량 모두 탈취해가니 우리 집은 생활이 말이 아니고 놋그릇 제기 등은 땅속에 묻고 날마다 조사를 받고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막막한 심사를 가눌 길 없다. 노부모와 어린 남매를 봉양하는 일도 힘들고 답답하였다. 사람들은 집 근처도 못 오고 순사 형사들만 왕래하니 이런 시대에 애국혁명가의 가족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심사는 낯선 사람이 다녀가고 며칠이 지나면 편지를 나에게 주시고 행선지를 알려주신다. 나는 어린 것을 얻고 포대기 속에 그 서찰을 숨겨 경성에 도착하여 원서동 김진우 선생 댁과 경운동 몽양댁을 찾아 전하고 창동역 전 홍병초 선생님에게도 전하고 다녔다. 이렇게 다닌 것이 오늘 건국 준비를 약속한 연락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알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심상께서 얼마나 며느리를 믿고 계셨기에 그런 중요한 연락을 취하시는 심부름꾼으로 나에게 3번씩이나 맡기고 이런 만구 조심하라는 말씀도 없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전율이 느껴진다. 발각이 되어 나도 너나 죽고 말아라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면 너는 꼭 이 일을 그르칠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셨겠지. 그때만 해도 나는 심산 연락병이었다. 마지막 낭독하는 내용이 정말 압권이에요. 압권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 아버지 요소 앞에서. 그 낭독이 선생과 나는 슬픈 운명의 주인공. 만남은 짧고 헤어짐은 길고 항상 투쟁 방법에 고심하는 그대 김동지. 선생은 나에게 스승이요 동지요 애인이요 벗이었습니다. 부부는 명칭뿐. 위험도 고생도 불구하고 선생이 가는 길을 동행하려 했던 우리의 꿈은 무참히 박살되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굴욕 상쟁과 배신, 비난, 모략, 중상, 치욕뿐이었습니다. 결과를 따지자면 선생은 나라를 위해 제물이 되셨고 나는 덩달아 선생의 가중 그러니까 집안일에 희생의 제물이 된 것밖에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 묘 앞에서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눈을 훔치고 계시는데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조금 다른 얘기로 이제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관술 지사님에 대해서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사실상 그 일제시대 때 그 수많은 독립운동을 제대로 평가받지를 못하고 위조 집회 범칙을 받으신 거잖아요. 조선 공산당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해방 직후에 조선 공산당이 무슨 거대한 빨갱이 조직 이런 것도 아니었었고 하나의 당처럼 존재를 하는 그 시대의 여러 당 중에 하나였었는데 오늘 빨갱이 취급을 하면서 미군정에 의해서 조작된 조선 공산당을 와해시키려고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가장 잘 아시는 선생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해주셨습니다. 잠깐 그 사건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서 이 재심이 돼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 짧게 좀 주시겠어요? 네. 네. 임성욱 박사님이십니다. 우선 제가 설 자리가 가까이 제가 설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나오게 해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송구스럽기도 하고 이 자리를 제가 시간을 빼는 것 같아서 우선 저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이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고 그 2년이 되어서 그 논문 쓴 이후에 후손이신 이관술 선생님의 이제 따님과 또 손녀분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독립운동가가 사실은 일본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그런 일제 경찰도 잡지 못했던 이런 독립운동가를 우리 경찰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는 생기기 전이지만 조선인 한국인 경찰이 잡아서 한국인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고 한국인 군인이 죽였어요. 불법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일제 때보다 더 치욕스러운 시대구나. 우리가 해방되고 난 이후가 그거를 굉장히 뼈저리게 생각을 했고 이러한 억울함이 다시는 없고 우리가 이런 치욕의 역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후손들이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마이크를 주신 이유는 그 정판사 사건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46년 5월에 이제 해방으로부터 한 8개월, 9개월 되는 시점이죠. 그때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였어요. 그때 이제 남과 북이 이제 이러다가 통일을 못하고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기감이 들던 시기에 미군정에서 어떠한 사건을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선공산당 간부와 그 조선공산당의 전담 인쇄소 직공들이 작정을 하고 위조 지폐 1,200만 원어치를 찍어서 그 1,200만 원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2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조선공산당 당비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경찰이 발표해야 되는데 미군정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시대의 스캔들이 되면서 온 신문을 다 도배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핵심 이제 피의자로 이관술 선생님을 지목을 해서 결국은 처음엔 체포를 피하셨다 나중에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그해 11월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으셨고 그 이후에 계속 수감되어 계시다가 이제 무기징역만 해도 그냥 계속 감옥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니까 그때 대전 형무소에 계셨거든요.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이 좌익 사범들은 살려두면 북한 정권에 그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뭐 보도연맹원 뭐 이런 형무소 재소자들을 다 싹 이제 처형을 했습니다. 그때 불법적으로 살해를 당하시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아무런 소식도 없는 채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유성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할아버지 소식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논문으로 썼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회가 돼서 울산과 이런 지역에서 이관수 기념 사업회도 만들어지고 그러던 와중에 사법부에 재심 신청을 하셨는데 그게 받아들여지고 재판 결과가 작년 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22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관술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그동안 이제 이관 선생님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족쇄가 하나 풀렸기 때문에 오늘 8월 15일에 이관순 선생님을 독립운동가로 이제 서훈을 내릴 거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렇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럽게 부탁드렸는데 말씀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일이고요. 지금 말씀 들으신 손은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걸 지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또 김승현 실장님이 손은교 선생님에 대해서 더 이서훈 독립운동가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예. 네, 뭐 두 분 다 간절히 바라시는 거고 또 우리가 여전히 독립운동 서운을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이제 발굴하고 더 많이 이제 해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아직도 이 해석에 대해서 어디까지 독립운동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국내에서 이렇게 남아서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지키고 그 기계를 지키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뭔가 동호를 했던 많은 사람들의 존재와 역할들을 우리가 너무 몰라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김창수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또 손은교 선생님 그 양 선친들이 많은 독립유공의 서운을 받으셨습니다만 이 여성의 역할 그리고 손은교 선생님의 역할도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서 서운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는데 그게 아마 간절한 바람이시죠, 선생님? 글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입장은 저 친가, 외가 뭐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서운받은 분이 17명이에요. 17명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독립운동은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독립운동을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였는데 내 생각은 그러니까 특히 뭐 서운을 꼭 받아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그 할 일을 했으니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전부 다 이 서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나도 내가 왜 어머니 서운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금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대전 현충원에 계시거든요. 가면은 이제 백범 선생 어머님도 그 큰아들도 전부 다 서운을 받고 거기 묻혀 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내가 인사를 드리면서 그 백범 선생 어머니도 자식이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애써서 도와줘서 우리 엄마는 그래서 그때 절을 하면서 이러면은 우리 엄마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독립운동은 꼭 무슨 뭐 내가 뭐를 했다 그런 거보다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알아서 합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네. 17분이 전부 다 소원을 받았는데 꼭 우리 어머니가 꼭 받아야 될 뭐 그런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 다 받는데 우리 엄마는 뭐야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소원해 주십시오 하고 애타게 하는 것보다도 주위에서도 이런 사람도 소원을 줘야 됩니다 하고 나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거는 내 바람인데 뭐 알아서 하세요.
오늘 이렇게 오늘 더 무거운 숙제를 주셨습니다. 알아서 한번 후손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너희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독립운동 후손분께서 지켜보겠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데요. 이관수 지사님도 사실 저희도 당연히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안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집안 얘기는 저기 그 이창수 지사님 집안에서는 이렇게 소문 받으신 분이 많으신데 오히려 이관수 지사님께서는 본인도 소원이 안 되시고 오히려 희생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잖아요. 그런 얘기 잠깐 해주시면서 정반대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거는 결국은 국가가 해야 될 몫, 후손인 우리가 기려야 할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설로도 나오고 전기로도 나오고 그 진짜 아까 발목 잡고 있던 정판사 위조지폐 조작 사건에 대한 박사 논문을 정말 입체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사실 그 당시 논문 발표할 때도 엄청난 질문과 발표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문제의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복원을 했기 때문에 논문 발표 이후 지금까지 거기에 어떤 의의를 다는 학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국사 학계도 물론이고 학계도 아무도 없는데 그 논문으로 인해서 재심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재심 청구를 할 때도 법원의 문턱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가 진실화해위원회에도 그 1기에도 냈고 2기에도 냈고 3기에는 자동으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화위에조차도 어디 눈치를 보는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눈치를 보면서 할아버지 독립운동 건이나 정판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대전 형무소에서 그거는 손흥교 선생이 그때 증언을 해주셔가지고 제1기 진화위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거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2기 진화위도 조사 중지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정말 당연하지만 기적적으로 2023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5년 12월 15일에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고 22일에는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정말 이거는 나라의 근간이 뒤집어질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재심을 소송했을 때도 학자들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게 과연 되겠나 반신반의하시고 그냥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역사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시게 되고 또 이만큼 우리가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많은 자료를 모아서 사실은 서운이라고 하니까 제가 2020년에 19년에 기념사업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기념사업회를 창립하면서 울산의 시민들과 기념사업회 활동을 하면서 국회에서 자료도 발표하고 또 김주 선생님을 만나서 성균관대에서 할아버지 학술 발표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판사 조작 사건도 다 벗게 됐고 학술적으로는 다 벗게 됐지만 우리가 할아버지 한자도 입에 못 올리다가 이만큼 왔으니까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하지만 갈 길은 너무나 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심 무죄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20년도에 올려서 보훈처에 올렸을 때 결과는 광복 이후의 행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그때 논문이 발표된 상황인데도 논문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발표된 논문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는 그럼 뭐를 해야 되나? 법원에 가자 해서 법원에서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그
보험부에서 서운 안 되는 요소가 제거됐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올해 8.15에는 서운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역시 또 올해도 서운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뭔 이유로 서운이 안 됐는가? 제가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북한 정부에 수립한 적이 있나? 그러면 증거를 가져와 봐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독립운동을 했지만 미군정에 의해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가 있는 거 다 아시는데, 감옥에서도 학교 부지 방곡초등학교 학교 부지에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필요하다 해서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의 생계는 뒤로 한 채 학교 부지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땅도 기부하시고 했는데, 그런 분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이 이렇게 힘드나, 그 종이 쪽지 하나 받아서 뭐 하겠나, 안 받아도 우리는 이미 다 명예회복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울산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 곳에서 할아버지의 그 명예회복이 완전한 어떤 명예회복인 서훈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금 손을 놓고 있는지 누구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서훈을 못하고 있는 그런 고민이 뭔지 저한테 물으면 고민을 좀 해결해 주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정식으로 아직 뭐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 정식으로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받아보고 나서 그 이유를 제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서훈이 보류됐다는 것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후손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이렇게 논문을 정말 어려운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학계의 그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증거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빨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가긴 하지만 빨리 역사가 정의롭게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 결국 뿌리로 산다 이 책을 이야기해도 되죠? 1박 2일로 국사편찬위원회 그걸 받아가지고 강동민 박사님이 그 잔업을 가면서 이제 1박 2일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할 때는 울기도 하고 뭔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19년에 인터뷰를 하고 지금 나와서 책을 보니까 정말 이 책을 인터뷰한 분 따른데 책 쓴 분 따른데 정말 제 마음속에 쏙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너무 잘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 것만 그러나 해서 제가 다 읽어보니까 정말 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든 게 아니라 그 박사님들이 전부 고민하고 고심하고 따듬고 쓰다듬어서 이런 책을 낸 거는 앞으로 사회를 바로잡고 역사의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고, 이런 기관이 좀 많이 있고 또 이런 분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뭔가 정부에서 좀 지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인건비도 박약한데 이런 아니 여기서 이런 걸 하시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이 연구소가 있어서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니까 이 책을 좀 널리 좀 많이 사봐 주시고 주위에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때까지 많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희 당연히 될 줄 알았거든요.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이유가 어쨌든 후손분들한테 직접 이유에 대한 것들이 전달이 되니까 저희한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계속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마지막으로 프로에서 조금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셔도 돼요? 한 10분만 조금 운영해도 될지 아마 오늘 그 특별해설 신청하신 분이 여기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 끝나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길게는 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한두 분 정도는 꼭 얘기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한 2분 정도만 네네. 네, 질문을 한번 대화를 나누실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아, 네. 김성기 먼저 회원님. 들어 계신 뒤에 이관솔 선생님 마이크 소록교단회가 되시는 마이크 말 써도 되고 가까이 박선숙 둘째 부인은 소원을 받으셨어요? 동덕여고 제자랑 나중에 둘째 부인이 계시잖아요. 이관솔 선생님이 그분한테도 딸이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분도 운동력을 다니면서 그 학생운동을 하면서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네. 서운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고 이승금 선생님은 당연히 못 받았을 거고 북한에서 고위장 고위급으로 됐으니까 예. 고인 이승금 선생님은 북한으로 월북을 해서도 거기서 북한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서울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관준 선생님이 서울을 못 받았으니까 박선숙 선생님은 못 받았나 궁금합니다. 예. 그거 이순금 선생은 이관술 선생의 여동생입니다. 그 같이 동덕여고부에서 제자이면서 같은 동지로 활동을 하셨는데 북한으로 가셔서 뭐 고위직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것이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선숙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은 당연히 그 서원 신청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서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서 이순금 선생은 독립운동가 이름에 계속 올라가 있어가지고 저한테로 확인하는 전화는 몇 번 왔지만 당연히 서원은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도 6.25 때 외할머니랑 같이 계시다가 두 이모랑 해서 세 이모가 어떻게 되셨는지 이산가족 찾기도 다 해봤고요. 그랬는데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관술 선생님의 외손녀라고 하셨죠?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언젠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추모비 때문에요. 네. 추모비 때문에 추모비의 그 순환사가 뭐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니까요. 만들어졌다가 또 반대파들에 의해서 매장되고 또 숨기고 뭐 하다가 근데 지금 요즘에는 그 추모비가 어떻게 됐는지 그 실상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제 1995년에 울산 메일에서 기사가 나면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마지막 소원으로 아버지 비석이라도 한 개 세우고 나는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땅에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땅인데 울산에서는 그 선바위가 있는 유적지입니다. 그 일대가 다 할아버지가 소유하신 땅인데 그 땅에다가 비석을 세웠습니다. 세우자 몇 개월 이내에 건국회 등에서 계속 신문에 그 협박하는 글을 올리고 칼럼을 쓰고 실제로 망치나 이런 걸 들고 와서 부수겠다고 하니까 자진 철거를 한 거예요. 내 재산에 내 비석을 세웠는데도 그거를 세우지 못하고 이런 그런 사람을 비석을 세웠냐고 몰려와가지고 하니까 벌벌 떨면서 그 비석을 자진 철거하는데 철거할 때도 따라와서 망치로 부숴가지고 마지막까지 부숴서 그 밭에다가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밭에 묻어놨는데 그 밭에 묻어난 비석을 이제 2019년에 기념사업회가 생기고 나서 이제 그 비석을 다시 캐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석을 캐면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긁은 자국도 있고 따라와서 망치로 때린 자국도 있고 해서 비석이 할아버지의 그 생애처럼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비석이 앞밭에 서 있습니다. 앞밭에
서 있는데 이제 그 마을 전체가 공동주택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뭐 2000 몇십 년까지 이렇게 주택지로 되면서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그 비석이 안 그래도 갈 곳이 없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지금 뭐 거의 방치한 채로 있었는데 기념사업회에서 간단한 안내 이 비석이 어떻게 됐다라든가 거기에서 매년 이제 추모 행사를 비석 앞에서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3일 돌아가십니다. 뭐 치면 비석이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광복절을 맞아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에게 이야기 듣는 이 자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 마지막 남기고 싶은 이야기, 오늘 이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서 어땠다? 소감이라도 네. 오늘에서. 마지막 말씀 듣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별 할 얘기가 없네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얘기를 풀자면은 한임도 끝도 없는데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풀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모두 잘 해나가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연휴인데도 귀한 시간 내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기 읽은 책 중에서 그 할아버지 제자 이효정 선생님 아드님 박진수 화백님하고도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만나고 했기 때문에 그 박진수 선생님이 했는 말 중에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자유와 경제적 자유 그것만 누리고 있는 거지 정말 정신적 자유라든가 이런 거는 인간적 자유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아직도 인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할아버지처럼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도 아직 조명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보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국제구락부 사건 때문에 이렇게 테러당해서 피나는 거 그때 이 기록이 대한민국에서는 발표를 안 했어요. 미 군정에서 저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저런 사진조차도 보도를 안 했는지 지금 저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 생각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뭐 두 분 독립운동가 후손 선생님들 모시고 이런저런 말씀 들었는데 현대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독립투쟁을 계속 꾸준히 벌여오시고 그 벌이신 결과들로서의 지금의 어떤 결과들을 얻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이 토크에 응해주신 대화에 응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민족문제연구소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하는 행사들 굉장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까 저희 대신 홍보를 아주 잘해주셨는데 저희 기관 아닙니다. 저희는 민간단체이고요. 시민들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유의해서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박물관 해설도 잘 들으시고 앞으로 늘 저희 행사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가해주신 후손분하고 촬영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